이번 시간에는 우리 환율과 그리고 우리가 환리스크에 관리에 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외국환이란 건 뭐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배우셨겠지만은 외국환이란 말 그대로 외국 돈을 말하죠. 그죠? 외국환이란 외국 돈인데, 즉 다시 말해서 돈만 지폐만 돈이 아니라 주화도 돈이고 또 우리가 신용장도 돈이고 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주식도 채권도 환원도 다 돈입니다. 이런 외국환을 거래를 환거래라 부르는데, 그런 환거래는 크게 말해서 국내에서 거래 일어나면은 내국환이고 외국 돈을 거래하면 외국환이라 부르죠. 그럴 때 이 환거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환거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 즉 다시 외국하고 거래를 할 때 내가 그 수출 대금을, 수입 대금을 현금을 줘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우리 했죠. 계정 간, 다시 말해 계좌의 이체 방식으로 내가 줄 돈 받을 돈을 청산하는 관계를 환거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현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여기 은행에 이랬으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첫째는 우리가 현금을 줬지만은 나머지부터는 너 통장 안에 내 통장이 들었죠? 그죠? 그리고 네 통장 내 통장 들었죠? 돈을 뺐어? 이 사람이 주세요라고 뭐합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였죠? 우리가 지급시 시세를 TT 방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로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예치환거래인 경우에 그 가지고 있는 계정에서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체관계, 즉 줄 돈 받을 돈을 주고받는 관계를 환거래란다. 그런데 그 환거래가 국내에서 우리 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내국환이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외국 돈을 가지고 움직이면 외국환이라 그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환율은 뭐냐니까, 환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환율이라는 게, 자, 먼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이 환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환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환리스크를 관리한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환율의 변동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금융에서는, 우리 외환금융에서는 우리가 금리라는 부분을 크게 말로 다루지 않고 금리가 오르냐 내리냐 요 정도만 따릅니다. 그래서 주로 두 가지, 금리와 환율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거의 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우리 수출 수입 안에서는 환율에 관한 이야기 다룹니다. 환율이 뭐냐 봅시다. 자, 내가 수출을 한다, 그죠? 수입을 한다고 보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수출할 때, 수입할 때 환율이 얼마냐면은 1달러가 1,000원이었습니다. 그죠?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달러 1,000원이나 보고 내가 가격 금액을 내가 얼마로 해서 100달러 주세요, 1,000달러 주세요. 그런데 수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1년 부릴 때는 모르겠는데 기한 뭐예요? 한 3개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됩니까? 1,050원 올라가 버렸어요. 또는 950원으로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수입도 할 때 만약에 1,050원이 되고 950원이 된다 봅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요? 여러 문제가 생기겠죠. 한번 보세요. 내가 수출에 1달러가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50원이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50원만큼 내가 수출자가 이득이 되죠. 왜? 1달러를 주면 1,000원 주는 게 아니라 1,050원 주니까.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찌 됩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1,000원을 계산해서 개당 100불로 해서 계산해서 내가 공장 누적분을 계산했는데 갑자기 950원 떨어지니까 팔면 팔수록 나는 손해가 나죠. 이럴 때 이 떨어지는 환율이 어떻게 대비할 거냐.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 환차액이죠. 환율의 차액. 다시 말해서 1,000원과 950원의 차액입니다. 이 차액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일 경우죠. 마이너스 나니까 손해가 나죠. 이걸 우리가 환차손이라고 그러죠. 환차손. 이 환차손을 우리가 환리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차손을 관리하기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왜요? 요렇게 내가 만약에 100불만 수출하면 괜찮은데 이게 1,000불이고 10,000불이고 10만 불이에요. 그러면 단위가 커지면 손실이 커집니다. 그래서 수출할 때, 다시 말해서 환율이 하락할 때, 자, 우리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환율이 상승이냐, 환율이 하락이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한국 통화의 원화가 평가가 저상이냐, 절하냐,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 봅시다. 수입이다. 수입을 할 때는 뭡니까? 1달러 1,000원 했는데 수입가가
만약에 1,050원이 됐어요. 상당히 곤란해져. 왜? 내가 계속해서 50원씩 더 몰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죠. 내려갈 때는 신경 안 쓰겠죠. 왜? 내가 돈을 덜 줘도 되니까요. 달러를 바꿀 때.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수출할 때는 환율이 내려갈 때, 수입할 때는 환율이 올라갈 때, 이럴 때 바로 그 환율의 현재 환율과 차후에 내가 결제해야 될 환율의 그 차액이 손해가 났죠. 이런 환차손을 방지하는 기법을 환리스크 관리라 그러고 이걸 해칭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럼 환율이 내가 1달러가 1,000원이 있는데 수출할 때 1,050원 됐어요. 950원 됐어요. 어떻게 부를까요? 환율이 상승했다. 950원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1달러가 1,000원이 1,050원 돼 상승했네. 1달러 1,000원이 950원 됐네. 하락했네. 그러면 다른 말로 평가는요. 평가는 우리 원화를 평가할 때 어찌 될까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050원 되면 평가가 우리 돈 가치가 절하됐죠. 평가 절하. 그럼 상승이라는 것은 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은 어찌 됩니까? 우리 돈 가치가 떨어졌다. 평가 절하다는 거고 만약에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죠. 즉 평가 절상이 되겠죠. 한국 돈을 1,000원 주니까 이렇게 뭡니까? 일본 엔화를 우리가 100엔을 줬는데 이제는 환율이 내려감으로써 우리 돈 가치 올라가서 절상이 되니까 그죠? 우리가 1,000원 주니까 어찌 된다? 엔화를 뭡니까? 100엔하고 조금 105엔을 주더라고요. 왜? 우리 돈 가치 올라가니까. 그래서 환율의 상승과 하락과 평가의 절상과 절하는 반대말이죠. 요거에 따라오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게 어떤 걸 보시냐면요. 이런 걸 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변동 요인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죠? 환율의 변동 요인은 바로 내가 수출할 때, 그죠? 또는 수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출할 때는 그것을 환율을 내고를 통해서 원화로 교체해야 되고 수입을 할 때 뭡니까? 원화를 달러로, 엔화로, 유로로 교체를 해야겠죠. 그럴 때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변동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수출은 수출대로 수입은 수입대로 어떤 환차손이 생기겠죠. 손실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 환율의 변동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미리 생각해서 결제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가, 예상 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가, 일람불할 것인가 이런 등등도 계산해야겠죠. 그럴 때 주로 보시니까 이런 우리가 환율의 변동은 주로 이런 기초적인 요인은 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락한다든지 경제 성장이 잘 돼서 오른다든지 금리 수준이 오른다든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돈 가치가 평가가 절하되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 있죠. 통화량이 지금처럼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코로나 사건 때문에. 그러면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이 늘었죠. 그럼 결과적으로 금리가 하락합니다. 그럼 주식 가격, 채권 하락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해버리죠. 그럼 우리가 가치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 가치가 평가 절하가 되죠. 그러면 우리 뭐가 될까요? 환율이 상승해 버립니다.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문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라든지, 그죠? 물가가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평가 절하가 난다는 것은 뭐랍니까?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또 환율이 변동이 생기고요.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변동했을 때도 이런 환율이 생긴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은행을 가보니까요. 이렇게 대고객에 대한 어떤 환율을 이런 어떤 우리가 간판이 붙어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은 이렇게 써놨죠. 전신환이다, 현찰이다.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은 현찰로 그래요? 전신환으로 그래요? 현찰이 아니죠. 현찰은 언제입니까? 내가 해외 여행 갈 때죠. 여행 갈 때 내가 그죠? 사고 팔 때죠. 전신환이 뭐예요? 우리 TT라고 그랬잖아요. TT로 주고받는 거죠. 어떻게 해요? TT로 지급 실시하는 거잖아요. 종이에다가 내 돈 빼주세요라고 지급 요청한 거 출금지표를 작성이 아니라 TT로 내 통장에서 빼주라, 내 통장에 빼주라.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계좌 이체 방식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환거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전신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 회사가 만약에 달러 거래를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수출업체입니다. 수입업체고. 그럼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거는 해외 여행 갈 때, 그죠? 이걸 보는데, 보내실 때는 뭐고 받으실 때는 뭐냐? 누구 입장이에요? 누구를 높여놨어요? 고객이 보내실 때 내가 달러를 보낸대요.
그럼 달러가 없으면 은행에 사서 보내야 되겠죠. 그럼 뭐지? 수입할 때. 내가 받으실 때래요. 그럼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언제 들어와요? 수출하면 내가 내고 할 때 돈 들어오죠. 그러면은 수출할 때 내가 내고 환율은 1116은 30전이고요. 수입할 때 내가 바꿀 때는 1137은 70전 줘야 1달러 준다는 거죠. 보세요. 수출보다 수입이 좀 차이가 나죠. 요 두 개의 차이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현찰을 사고 팔 때는 더 커집니다. 내가 1달러 살 때는 1145원에 샀는데 이걸 내다 팔으면 지금 1100원 줘요. 그럼 거의 얼마 돼요? 30한 4원 정도 차이 나죠. 얼마 차이 납니까? 한 20원 차이밖에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죠. 건물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파는 거죠. 이런 차익을 가지고 은행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은행들이 그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인데 우리 은행 가서 이렇게 달러 좀 바꿔가세요. 좀 싸게 드릴게요. 하더라도 남은 몇 센트 정도, 그죠? 환율이 뒤에 전 정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결국 이런 차익으로 나이가 돈을 많이 버는 은행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전신환을 보낼 때 받으실 때는 고객의 입장이고요. 은행 입장을 어떻게 보일까요? 이걸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자, 전신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신환. 전신환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 두 가지입니다. 전신환이. 어떻게 해서요? 지금처럼 내가 보시는 게 뭐가 있죠? 내가 보시는 게 보내실 때라 그래서 보내실 때. 또는 받으실 때죠. 받으실 때 높임말을 썼네요. 그럼 보내실 때는 어찌 됩니까? 보내실 때는 내가 수입이 되고요. 우리 무역업체 입장에 받으실 때는 어찌 됩니까? 수출이 되겠죠. 이거는 누구죠? 고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작성해 놓은 전광판입니다. 요거는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요게 전신환의 TT죠. TT라고 했죠? 전신환 TT죠. 전신환과 텔레그래프 트랜스퍼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전신환 TT buying rate, TT selling rat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이 요 환율로 구매를 하고요. 요 환율로 팔게요 말이죠. 요 환율로 은행이 구매한다는 뭡니까? 나는 수출이죠. 왜? 내가 달러를 돈 은행에 내다 팔아야 되죠. 그럼 나는 팔지만은 은행이란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는 구매죠. 이게 수출할 때는 TT buying rate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은행이 판대요. 그럼 은행은 팔지만은 우리 고객 입장이 뭡니까? 내가 수입할 때죠. 수입할 때 달러를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TT 셀링은 수입할 때로 환영하는 거고 TT 바잉 레이트는 수출할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거래한 은행에 전광판이 이 전신환이 있는데 전신환 환율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주로 뭐냐니까 수출 수입을 한 회사가 전신환 환율을 본다는 거죠. 현찰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내가 수출을 한다면은 달러를 받아들이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받으실 때고. 고객 입장이라면. 수출할 땐 돈을 내보내야 되겠죠. 결제해 주니까. 그러니까 보내실 때고요. 거꾸로 말해서 은행 입장에서면요. TT 바잉 레트니까 외화를 사겠대요. 그럼 다시 말해서 수출하면 달러 들어오죠. 내고에서 파는 거죠. 그럼 바잉 레이트고. 내가 은행이 판대요. 그럼 우리 고객은 사야 되죠. 우리 기업은. 그래서 바잉 셀링 레이트는 수입할 때입니다. 요거를 좀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율을 볼 때, 요렇게 고객을 중심으로 해놨네요. 그럼 보내실 때 받으실 때고, 은행 중심이네요. TT 바잉 레이트, TT 셀링 레이트 구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우리 환율이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수출하니까 우리가 100달러면은 1116원 곱하기 30전. 그럼 100달러고. 수입합니다. 100달러 곱하기 1137원, 70전. 요걸 우리가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환리스크 커버죠. 환리스크가 뭐예요? 아까처럼 지금 환율이 1,0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수출할 때 3개월 유산소를 했더니 1,050원이 돼버렸어요. 올라가면 문제가 없죠.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95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났죠. 그죠? 다시 말해서 환 변동을 통해서, 환 변동이란 뭡니까? 환율의 변동에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죠? 있죠? 환율의 변동에 통해서 내가 변동을 해서 내가 뭡니까?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환위험이라 부르고 환노출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환리스크라 부르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환리스크 기법이 뭡니까?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출 수입에 그죠?
거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출입 거래할 때 주로 계약 시점의 환율이 결제 시점과 환율이 상이함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뭡니까? 수출할 때 올라갈 때는 문제 없지만 내려올 때는 문제 생기고요. 수입할 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갈 때는 문제 생기고 내려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출할 시점에 내가 환율하고 결제 시점의 환율이 차이가 나면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환 관리 기법을 크게 보면은 기업에서 그죠? 대외적인 관리 기법과 뒤에서 나오지만은 대내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대외적이라서 우리 회사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외부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어떤 거 힘을 빌릴까요? 내가 어디 갑니까? 우리가 선물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선물한 거래는 우리가 선물한 거래는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래는 주로 우리 선물한 시장에 뛰어들어서 선물한 어떤 객장이죠. 뛰어들어서 내가 만약에 수출이 30만 달러야. 그러면 10만 달러는 선물한 객정이 가고 10만 달러는 또 나중에 뒤에서 뭐 한 그 옵션을 그죠? 콜 옵션이 풀 옵션이 되겠죠. 옵션을 하고 나머지 10만 달러 현금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물한 거래를 하고 그럼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손실을 미리 관리하는 것을 해칭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금융 시장에 해칭이라는 건 또 하나 있고요. 우리가 주는 방해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은 안 되지만 대기업들이나 국가는 통화 수업을 하죠. 통화 수업 뭐예요? 미국하고 우리가 300억 달러를 했어요. 한미 통화 수업 600억 달러죠. 600억 달러 현재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내가 환율이 1,050, 그죠? 1,000원일 때 내가 환율이 1,000원일 때 만약에 한 3개월 정도를 내가 뭡니까? 한미 통화 수업을 달러를 내가 서로 교환한다는 수업이라는 것은 하는데 3개월 후에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 그때쯤 보니까 환율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얼마로 예상하느냐? 1,050원 예상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럴 때 돈을 달러와 원화를 교환했을 때 그럴 때 그 차익을 우리가 수압 레이트를 해서 그 수압 레이트가 50원이 되죠. 요 돈 곱하기 빌런들을 내가 원화로 정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비해서 국가 간에 그죠? 이렇게 미리 돈을 통화 수합을 해놓는 경우에 이게 가장 큰 메테드 봤던 게 지금까지 한미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지금도 이제 뭐 중국하고도 하고 뭐 다른 나라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하고는 통화 수합이 이렇게 기한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화 선물이죠. 통화 선물하고 선물한 거래의 차이는 좀 나는데 통화 선물은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로 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에서 자기들이 통화 선물을 해서 주로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1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데 선물한 거래는요. 선물한 거래는 그게 아니라 선물한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언제 됩니까? 우리 금액이 우리가 선물한 시장은 선물한의 1선물이 얼마냐? 보통 기본적으로 10,000달러. 우리 세 개 있습니다. 달러와 엔화와 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선물이 다시 말해서 주식 한 장 값이 이 말이죠. 선물이 1선물이 달러는 10,000달러. 그죠? 10,000유로. 그다음에 100만 엔 이렇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1선물이 무조건 1,000만 원이 돼. 그럼 주식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뭐 A라는 회사 주식은 뭐 5만 원, B라는 주식은 50만 원, C라는 주식은 15만 원 다 다르죠. 그리고 주식이 그 회사의 가치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선물한 거래에서 1선물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달러와 유로화와 엔화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달러는 어찌 된다고 10,000달러 1선물이 다시 말해서 한 주식이 10,000달러랑 똑같은 거죠. 그럼부터 이게 10,000유로 그리고 100만 엔. 왜 100만 원에? 100만 원에 10대, 100대 1인 거죠. 해야 나중에 10,000달러가 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들은 이제 선물 가는 환불한 시장에 뛰어들고요. 그 대기업들은 그냥 통화 선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100만 달러 이상만 주로 은행에서 많이 취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은 은행하고 중간에서 직접 우리가 연결하겠죠. 이럴 때 통화 선물과 선물한 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간에 자, 통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 옵션이. 옵션이 뭐냐? 말 그대로 옵션이에요. 매매 선택권이죠.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 거기에 내가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내가 뭡니까? 재개발해서 그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는 뭡니까? 청약권 하나 부여받죠. 이거를 내가 외지의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 샀어요. 그럼 뭡니까? 딱지를 하나 사고 팔았댔죠. 그럴 때 뭡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 옵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는 게 그게 옵션 프리미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딱지를 하나 샀단 말이죠. 샀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를 붙여줘야 되겠죠. 좀 있으면 아파트가 값이 오를 거라 생각해요. 한 3천만 붙였다. 그럼 3천만 원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런 옵션을, 통합옵션을 보면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내가 파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하면은 달러 가진 사람 보고 사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래서 팔세요, 사세요 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콜옵션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동옵션에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너무 깊이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이금에도 환율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정도 마시고 현장에서 기본적이면 사용하실 줄 알면 됩니다. 실무자는. 자, 콜옵션이 있고 풀옵션이 있습니다. 콜은 뭐예요? 콜하니까 콜택시 차가 들어오죠. 우리 집으로, 우리 회사로. 그러면 어찌 됩니까? 돈이 들어오죠. 언제 들어와요? 수입할 때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환차손이 일어났죠. 이럴 때는 뭡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사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콜옵션은 뭡니까? 돈을 사와야 되니까 수입할 때 올라가면 콜옵션을 씁니다. 자, 수출이에요. 자, 풋옵션은 뭐예요? 풋이니까 내려놓는 게 돈이 나가죠. 그럼 우리가 수출하면 지금 달러가 들어오는 걸 은행에다 내다 팔면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수출할 때 풋옵션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왜 풋옵션을 쓰냐? 수출할 때 환율이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떨어지니까 환차손이 생기죠. 내려갈 때, 환율이 내려갈 때, 나는 풋옵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콜옵션은 지금처럼 수입할 당시에 환율이 상승하니까 내가 돈이 더 들어가요. 풋옵션은 환율이 수출할 때 환율이 하락하니까 손실이 보는 거죠. 이 손실을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환율의 변동에 대한 손실을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이렇게 파생금융으로서 옵션이라는 게 나온대요. 파생금융이 뭐예요? 원래 돈 거래를 떠나 은행에 좀 전에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뭡니까 해칭을 하기 위해서 수합이든 또는 뭡니까 선물한 거래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어떤 돈을 가지고 직접 거래도 하지만은 사고 팔 수 있는 권한을 사고 파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금융 기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돼서 주로 이런 것을 옵션을 파생금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한번 봅시다. 문제를. 자, 언제 우리가 수입 환율할 때 그러면 무조건 내가 매매 할 수 있는 권리다죠. 그 선택권부 매매라서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온 거죠. 권한을 가져왔으면 살 수 있는 권한인데 내가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도로 안 사면 되죠. 팔 앞에 손실을 보고. 그러면 내가 뭐만 합니까? 딱지값 들어가듯이 아까처럼 옥션 프리미엄만큼 손해보고 안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집이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했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럼 계약금 손해보고 안 사면 되죠.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딱지를 하나 샀는데 거기서 올라가면은 내가 아까부터 값이 딱지를 계속 유지할 테고 값같이 뭔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네. 내가 팔아버릴 거 아니야. 더 손해는 보라고. 자, 그런 거죠. 봅시다. 한국무역이 3개월 후에 10만 달러의 수입 대금을 결제해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건 콜옵션입니다. 그런데 옵션 내 거래 조건이 3개월 후에는 어떻게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말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드릴 거냐, 안 살 거냐.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콜옵션이 10만 달러예요. 만기가 3개월인데 행사 가격은 뭐냐면은 돈을 달러를 가진 사람과 달러가 필요한 사람 서로 간에 1015원 55전이 되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러면 팔겠다면 사야 되고 팔겠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 가격은 그 현재 현물 환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현물 환율이 1,000원이 얼마든 관계없이 내가 보니까 1,015원이에요. 왜? 1,000원이니까 앞으로 내가 조금 오를 거를 계산해서 현물 환율로 지금보다 조금 높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찌 됩니까? 보니까 그래서 옵션료 뭐냐? 달러당 20원씩 더 줘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옵션 프리미엄이죠. 옵션 프리미엄이죠. 왜? 딱지값이죠. 사는 사람이 내가 팔 수 있는 나도 돈 좀 벌어야 되잖아. 니는 손해를 안 벌라니까. 니는 손해 안 보고 나는 손해 볼 수는 없잖아. 나도 그러면 니 덕에 나도 원님 덕에 나발 본다고 나도 좀 벌자. 달러 20원 달라 달러당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콜옵션을 매입하신 권리를 산 사람이 한국무역이 과연 그럼 3개월 후에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보자고요. 3개월 후에 만약에 환율이 1,100원이 올랐습니다. 지금의 환율이 1,000원인데 1,015원 되면 하긴 했는데 환율이 1,100원 올랐어요. 그러면 수입할 때 어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할수록 나는 우리 원화를 더 갖다 많이 줘야 되잖아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럼 작년이 어찌 됩니까? 1,015원 주고 사겠죠. 왜 내가 1,100원에 사야 돼요? 이렇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1,015원에 사겠죠. 그럼 어찌 됩니까?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죠. 다시 말해서 매입하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게 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알아오셨나요? 그러면 어떤 차익이 나느냐? 자, 보세요. 1,100원이 되시니까 1,015원이면 차익이 80원 손해를 덜 보고 이익 받네가 아니라 달러 20원이잖아요. 그럼 20원 빼니까 65원 정도를 세이브한 거죠. 왜? 주기랬으니까. 니는 65원 정도 세이브하고 나도 덕분에 앉아서 20원 버는 거예요. 그죠? 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개월 후에 환율이 900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환율 1,015원 되면 하기로 했잖아요.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내가 살 필요 있어요? 환율이 내려가면 이익 보잖아요. 그러니 뭡니까? 권리 행사 포기하는 거야. 포기하는 만큼 내가 지됩니까? 니는 포기함으로써 해서 내가 굳이 내가 뭡니까? 1,015원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900만 주면 되는데. 그죠? 지금처럼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서 환물이 1,100원이 되면은 어찌 됩니까? 1,015원으로 사는 거죠. 행사 가격은 바로 요 금액으로 사가라는 거죠. 사면 어찌 됩니까? 1,100원이니까 아까처럼 85원인 이익이 돼요. 거기다가 20원 내가 옵션 프리미엄 빼더라도 얼마 돼요? 65원은 덕이 되거든요. 요 가격이 사라는 거거든요. 환율이 900원이 됐어요. 이 가격이 사요. 사면 나는 어찌 됩니까? 얼마예요? 115원이 손해나죠. 왜 사요? 안 사고 말지. 그럼 얼마 손해나요? 샀을 경우는 115원 손해나죠. 그죠? 맞나요? 안 사면 어찌입니까? 20원 손해나잖아요. 달러당. 차라리 20원 손해가 많은 거죠. 그죠?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콜옵션에서는 수입이 환율이 상승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1,010원에 사가라 했어요. 환율을 10만 달러를. 근데 환율이 1,100원이 됐어. 그럼 1,010원에 사가니까 지금 밖에서 은행 가면 1,100원 할 거. 내가 닌데서 하면 1,015원이거든. 그럼 나는 1,010원에 사겠다는 거죠. 그럼 권리 행사합니다. 그런데 자 환율이 지금 900원 떨어졌어요. 그럼 니는 1,010원에 사라 했잖아요. 환율이 900원인데 은행 가면 900원에 살 거. 왜 내가 닌데가 1,010원에 삽니까? 안 사겠죠? 안 삽니다. 왜 차이가 나왔어요? 115원 차이 났잖아요. 그럼 바보입니까 사게? 안 삽니다. 대신에 어찌입니까? 이 사람도 뭔가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아무런 덕 없이 하지 않겠죠. 그래서 20원은 주고 가라. 그럼 어찌 돼요? 환율이 900원을 내려갔을 때 내가 20원만큼 손해보죠. 그 환율이 동시에 1,000원이었다. 그러면 900원만큼 만약에 됐으면 100원 남잖아요. 100원의 이득에다가 20원 빼더라도 최소한 80원 남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1,100원이 됐지 됩니까? 내가 1,000원입니다. 환율이. 근데 1,010원 샀잖아요. 1,010원 샀으면. 그러면 10원 주고 20달러 주니까 최소한 60원은 남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권리 행사를 하고요. 이럴 때는 포기를 하는 거죠. 20원 주고 오히려 115만큼의 손실을 안 본다는 거죠. 따라오셨나요? 자, 콜옵션 봅니다. 콜옵션이라는 것은 수출할 때 환율이 하락하죠. 올라가면 덕이 되죠. 좀 똑같습니다. 내가 한국무역이 한 달 후에 10만 달러 수출 대금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한 달짜리 유산소 방식이 되면 수출했는데 그럴 때 한 달에 옵션 행사할 거냐 말 거냐. 보세요. 10만 달러를 풀 옵션을 했어요. 한 달짜리예요. 991원에 하래요. 역시만 지급 옵션은 옵션 수수료는 20달러예요. 20원이에요, 달러당. 자, 한 달 지나니까 1,100원이 됐어요. 얼마에 행사한다고요? 991원. 그러면 내가 행사할까요? 행사할까요? 보세요. 환율이 수출할 때 오르면은 올랐잖아요. 오르면은 손실이 없죠.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991원 주고 사는 것보다 시장에서 그냥 1,100원에 파는 게 낫죠. 그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안 사겠다, 그죠? 안 사니 어찌입니까? 20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만약에 사버리면 어찌 됩니까? 얼마나 차이 나요? 지금 보시니까 110원 정도 안 되면 약간 109원, 110원 가량 손해나죠. 사버리면 그죠? 그러면 20원 못하면 120원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고 마는 거죠. 20원 손해보는 겁니다. 왜? 그래도 나는 환율이 1,000원보다 1,100원 됐으니까 100원 이익 받으니까 빼면은 80원 이익 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900원으로 우리가 내려갔다 치세요. 손실이 났죠. 현율이 지금 1,000원인데 900원 내려면 100원 손해납니다. 그럼 얼른 이거 991원짜리를 사야 되겠죠. 요럴 때. 그죠? 그럼 권리 행사합니다. 그럼 991원에 사는 거야, 환율 관계. 달러를. 그러면 내가 900원 됐으니까 어찌 됩니까? 얼마 차이? 91원만큼을 내가 덕을 보는 거죠. 왜? 현재 환율이 900원인데 내려갔으니까 나는 1,000원 주고 나는 1,000원 시점에 나는 팔았다며 1,000원 시점에 팔았는데 900원 돼버렸어요. 100원 손해 났잖아요. 그런데 얼른 내가 손해 안 보려고 991원짜리 옵션을 행사한 거야. 그럼 91원 이익 받죠? 91원 이익 받으니까 1,000원
손해 안 봤습니다. 91은 이익 봤어요. 그리고 20은 빼더라도 최소한 71은 이익 봤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충분히 커버된 거죠. 손실이. 이게 해칭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우리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사고 파신 권리를 내가 너희한테 줬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럼 달러는 얼마나요? 종합 포지션은 뭐냐? 우리 회사가 내가 뭡니까? 현금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죠? 현물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선물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은행에 현금이 얼마나 있고, 부채가 얼마나 있고, 부동산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런 상태를 종합 포지션이라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좀 전에는 우리가 기업이 대외적인 방법을 썼죠. 그건 내가 혼자 못하니까. 그 외부의 은행을 통해서 또는 뭡니까? 이런 그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뭡니까? 그런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내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좀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수출 수입을 동시에 하는 회사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수출할 때하고 수입도 해요. 그러면 수입할 때 줄 돈하고 날짜하고 수출에 받을 날짜를 매칭을 시켜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제 날짜를 수입할 때 결제 날짜와 수출할 때 받는 날짜를 만기 일자를 같은 날짜를 잡는 거예요. 같은 날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아서 바로 현찰로 줘버리면 되니까 뭐가 필요 없죠? 환차손이 안 나죠. 그러면서도 뭐한다? 통화도 종류도 내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내가 뭐로 받아요? 달러를 받아요. 그럼 달러를 줘요. 그러면 달러를 주고 달러를 받고, 그러니까 달러를 굳이 원화로 바꾸고 엔화로 바꾸고 유로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통화도 만기일자도 일치시킨다. 그게 매칭입니다. 근데 무조건 못하죠. 왜? 내가 수출밖에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수입밖에 안 해요. 그래 안 되죠.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이걸 쓸 수 있다. 근데 안 일어나면 못 쓰는 거죠. 자, 그다음 리딩 레깅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허름의 결제 시기를 당기면은 리딩이고요. 늦추면은 레깅이거든요. 언제 당길까요? 수출해요. 자, 한번 요 그리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출해요. 수입해요. 자, 우리가 지금 1,000원이에요. 달러당 1,000원 하긴 한데 수출하니까 1,050원 됐어요. 950원 됐어요. 마찬가지로 수입은 1,050원에 95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출하는데 1,000원 주기 냈어요. 환율이 올라가죠. 그럼 굳이 내가 내고 할 때 내고 뭡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죠. 그럼 천천히 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천천히 지지기는 이게 뭡니까? 리딩이라 그러는 거죠. 천천히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환율이 떨어져요. 더 떨어지기는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이거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리딩입니다. 요거나 요 레깅이죠. 레깅이죠. 잘못 설명인데.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빨리 내가 서둘러서 빨리 매각해 버리는 거예요. 은행 가서 더 떨어지기는. 그게 뭡니까? 앞당겨서 하는 것은 리딩이고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되죠.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걸 레깅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반대죠. 수입은 올라가면 어떻게 빨리 결제해버려야 되죠. 그럼 이게 리딩이죠. 내려가면요. 손해볼 거 없죠. 천천히 하면 됩니다. 이게 레딩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수출을 하든 수입하든 두 개 다 안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양이 올라갈 때는 내가 대가를 빨리 그래 결제를 해야 되니까 환율이 올라갈 때는 천천히 레깅하고 내려가면 리딩하면 되고 수입만 하나만 한다. 그러면 집니까? 값이 환율이 올라가요. 그럼 빨리 결제해버리고 내려가요. 그럼 천천히 결제하면 되죠. 어느 거든 수출든 수입이든 하나만 하더라도 가능한 조건입니다. 매칭은 둘 동시에 일어나야 되죠. 세 번째 상계시키는 건데 상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일종의 요게 이제 뭐랄까요. 내가 받을 돈이 있고 줄 돈이 있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내가 여기에 한국에 여기 삼성전자 본사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미국의 LA에 이렇게 대리점이 있어요. 지사가. 요 우리들이 삼성 대리점하고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삼성 입장의 계정을 보니까 여기 우리 차변이죠. 받을 돈. 여기 줄 돈이잖아요. 삼성이 받을 돈이 10만 달러였어요. 10만 달러. 팔았잖아요. 반도체를. 그럼 10만 달러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받을 게 있다고 매번 주고받으면은 어찌 될까요? 매번 환율이 변동이 생기고 송금료 은행만 조언시키죠. 그런데 우리 대리점이잖아요. 우리 지사잖아요. 같은 회사잖아요. 지사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자 모아서. 또는 3개월에 분기별로 하자. 또는 6개월에서 뭡니까? 반기별로 하자.
1년 단위로 하자라고 우리끼리 믿으니까 먼저 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삼성이 파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LA에서 뭔가 이렇게 고령토라든지 이런 걸 좀 사올 수도 있겠죠. 한국에서 안 난다면. 이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 사오니까 네가 얼마야? 5만 달러를 내가 줄 돈이 있어요. 대변은 빚이죠, 줄 돈. 그렇게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얼마 남았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게 5만 달러를 받을 게 있죠. 요런 차액만 정산하는 거죠. 요런 차액만. 요렇게 해서 요 차액만 내가 갚는다 그래서 요걸 차액 결제다, 상계 결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랬죠 뭡니까? 주로 서로 믿을 수 있는 본지점 간에. 그죠? 그리고 다국적 기업 간에. 그러면 꼭 본지점 합니까? 그건 아니죠. 수입자, 수출자도 서로 믿을 수가 있다면 셀러 바이도. 그리고 이번 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건이 자주 하는데 니도 나 있는 물건 주고 너도 나 있는 물건 줘.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한테 팔아요. 그럼 상계가 돼요? 안 되죠. 돈을 받아야죠. 근데 내가 너희한테도 뭐 업무자를 사고 또 너는 나한테 완제품을 사가고 나는 반제품인데 팔고 나는 니인데 원재료를 사오고 이럴 경우에 서로 매번 주고받기보다는 서로 믿을 만하면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연별이든 내가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 차액만 주니까 차액만큼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돈이 아니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 내가 환율이 변동에 조금 내가 위험에 좀 벗어나고 또 뭡니까? 그런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의 수수료가 조금 많이 주는 그런 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계를 시킵니다. 가격 정책은 뭐냐? 다른 말로 해서 가격 표시 통화를 정책이다 이 말인데 결국요 우리가 그 일본하고 거래할 때 내가 일본이 거래할 때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엔화 쓰죠. 국제통화죠. 우리는 뭡니까? 국제통화 아닌 원화죠. 그럼 내가 원화 주고 엔화 받고 엔화로 바꿔서 보내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달러를 바꿔서 다시 엔화로 주고 달러를 바꾸니까 또 다시 엔화로 바꾸고 이렇게 되죠. 그럼 달러로 결제하겠다. 그러면 내가 나도 달러로 환율을 바꾸죠. 뭔가 바꾸는 돈이 들어가고 수출자 또는 수입자 일본에 니도 바뀌죠. 그럼 이중으로 손해 나잖아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나라가 국제통화라면요. 차라리 엔화를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엔화를 나는 바꿔서요. 수입을 한다면은 그럼 엔화 바꿔 얘를 줬어요. 수출자인데. 그럼 얘는 환차선이 안 생기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안 생기니까 엔화를 주니까 별로 안 생기니까 내가 값을 깎아줄 수 있겠죠. 또는 뭡니까? 얘가 수입을 하면 어찌 됩니까? 엔화를 주고 지가 안 바뀌니까 나는 원화를 바꾸면 되죠. 어차피 나는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쪽에 결제 국제통화를 쓸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 통화 표시를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가격이 우리가 조금 내려갈 수도 있죠. 원가가.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칭이다, 리딩 레깅이다, 상계다. 주로 우리 일반 정성에 쓸 수 있는 리딩 레깅이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라. 자, 세 번째, 수출보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수출보험은요. 언제냐입니까? 내가 불의의 손실을 보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보험이란 게. 그죠? 자동차 보험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고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 보시니까 이겁니다. 혹이나 네가 갑자기 저렇게 바이가 돈을 못 준다든지 도망가 버렸다든지 부도났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생겨서 돈을 못 받으면 우리 회사 타격보죠.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런데 어떤 데 든다고요? 우리가 선송금일 때는 안 됩니다. 현금 다 받았잖아요. 현금 줄 때는. 어떤 겁니까? 후불 결제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 가느냐 보시니까 이런 보험을 어디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죠? 한국 무역보험공사에 가서 우리나라 수출 촉진을 하죠. 수출 촉진하고 수출을 진흥시키는 수출 지원제도라서 우리나라 무역보험공사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보시니까 우리가 보시면요. 주로 우리는 일반 기업들이 보통 단기성 그 보험이거든요. 주로 뭡니까? 선적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해요? 선적 전에? 선적 전에 내가 뭐가 필요해요? 뭐 원부자재 구매를 좀 하고요. 또는 뭡니까? 공장 운영도 좀 하고요. 완부제품 구매를 좀 하고요. 그럼 뭡니까? 지난번에처럼 무역금융 쓸 때 하죠. 무역금융 쓰려니까 내가 수출 실적이라든지 담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험을 담보를 잡고 무역금융 땡겨서 줍니다. 또는 선적 후에, 그죠? 선적 후에 내고할 때, 그죠? 하고 나서 보니까 내고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중소기업이 규모가 작아서. 그러면 이런 뭡니까? 선적하면서 서류를 가지고 안 해주면은 내가 기다리겠죠. 일주일씩, 열흘씩, 그죠? 그러니, 그죠? 어디 갑니까? 무역봉사 가서 이렇게 받아오면은 내고할 때 그걸 담보로 내고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중장기성 보험이랑 주로 이제 아무래도 단위가 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좀 봐주실 게 뭐냐면요. 환변동에 관한 겁니다. 아까 했죠. 해칭이 꼭 내가 옵션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뭐 선물한 거래를 하고 또는 뭡니까 통화 선물 거래를 하고 뭐 스와핑을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저는 강조합니다. 무역보험사에서 환변동 보험이 있어요. 그럼 이 보험도 은행이 들어줍니다. 은행이 들어주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에요. 우리 수출은 100만 달러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나는 한 1만 달러, 뭐 5만 달러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7만 달러, 10만 달러. 그럴 때 그런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100만 달러를 모아서 누가 보험공사가 무역은행하고 내고를 하겠죠. 그래서 나는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환율이 변동할 때에 따라서 손실하면 변동보험을 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30만 달러를 내가 3억입니다. 수출했어요. 첫 번째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한도가 보통 처음에 5만 불 주니까 5만 불이든 또는 한도에서 10만 불이다. 그럼 10만 불은 환변동보험을 들어요. 오르면은 차액은 보험회사 가져가지만 떨어지면 가봐야지거든요. 그럼 안심이죠. 두 번째 10만 달러면 조금 우리 공부해서 선물한 거래소 가서 선물한을 사요. 그럼 나머지 10만 달러는 현금을 가져있죠. 왜? 선물안에서 올릴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현금이 오를지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30만 달러 다 보험에 들어있지만 안 해주는 한도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변동보험도 우리가 어디까지요? 우리가 무역보험에서 해준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